소설인간혁명 12권 제3장 우수. 나날이 가을빛이 깊어지면서 도다조세이의 건강은 차츰 회복되는 듯이 보였다. 그리도 견디기 힘들었던 무더운 여름에 비하면 도다는 식욕도 늘고 몸 상태도 조절되는 듯이 느껴졌지만 몸속 깊은 곳에 달라붙는 듯한 피로감은 없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끓어오르는 기백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9월 하순 어느 날 도다는 학회 본부에서 각 방면의 미래를 구상하고 있었다. 유바리 지부의 결성으로 5개 지부 체제가 된 홋카이도는 일단 광선유포의 포진이 정비되었다고 봐도 좋다. 다음은 남쪽에 있는 규슈를 어떻게 하느냐이다. 지금 한 발 앞서 손을 쓰면 규슈가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다. 당시 규슈에는 북부의 후쿠오카와 야메 2개 지부가 있고 이 2 지부의 진용은 이미 약 4만 세대에 달했다. 이 밖에 서부 연안의 오이타, 베푸, 노베오카, 미야자키 등 주요 도시에는 간사이의 센바, 마스시마, 우메다 이렇게 각 지부마다 1000세대에서 2000세대의 지부원이 있었다. 또한 구마모토와 가고시마에도 아다치 지부 등 학회원 8000세대가 있어 규슈는 총원 55,900세대가 되었다. 규슈도 간사이나 홋카이도처럼 총지부를 결성하고 동지들의 결속을 도모하면 틀림없이 더욱 크게 비약할 수 있으리라. 도다주세이는 봄에 총회를 개최할 무렵부터 그 점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를 총지부의 책임자로 해야 하느냐에 대해 조금은 이리저리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규슈 현지에서는 규슈 전체를 맡길 만한 인재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렇다면 도쿄에서 누군가를 파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하지만 그의 측근은 모두 역직을 몇 개씩 겸임하고 있고 최대로 가동하고 있다. 누구를 파견해도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그런데 사태는 이미 잠시도 유예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었다. 누군가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다는 먼저 야마모토 신이치를 떠올렸다. 하지만 신이치는 청년부 실장으로서 학회 전체를 담당하는 기둥 같은 존재이고 이미 학회는 사실상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신이치라면 규슈를 반석 같은 조직으로 만들어 오사카 이상으로 크게 발전시킬 수 있겠지만 신이치에게 학회의 미래를 맡기려면 내 옆에 두고 훈련을 총 마무리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니 아무래도 신이치만은 움직이게 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누가 있는가? 규슈에 자주 다니려면 나이 많은 사람보다는 청년 쪽이 좋다. 그뿐 아니라 규슈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간부 쪽이 그 지방에 융합되기도 쉽다. 도다주세이는 규슈에 연이 있는 젊은 간부를 떠올리면서 규슈 총지부장 후보를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누구나 역량, 인격, 견식 등을 종합해 생각하면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인물이라면 하고 생각할 만한 후보가 없었다. 그는 현 상태를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규슈를 발전시키려면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손을 써야 한다고 통감하고 있었다. 규슈는 초대 회장 마키구치 스네사부로도 홍교의 발걸음을 옮긴 연이 있는 땅이다. 그 대지에 지금 5만 수천의 동지가 성장하면서 비상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총지부를 어떻게든 결성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도다는 후보로 생각한 간부의 얼굴을 다시 떠올리면서 사색을 거듭했다. 굳이 선택한다면 이시카와로 할 것인가? 고이와 지부장인 이시카와 유키오는 규슈 출신은 아니지만 하계 지방지도 때는 지금까지 규슈의 야메나, 후쿠오카 등에 파견되었다. 또 교학 강의 담당으로서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규슈 지도를 맡았다. 1950년 11월에 입회한 이시카와는 이듬해 4월에 도다가 세이쿄 신문을 창간했을 때 편집부원에 임명되었고 곧 편집장이 되었다. 실제로 큰 책임을 맡겨 사람을 훈련하는 것이
도다의 인재 육성 방법이기도 했다. 1951년 7월의 남자부 결성식 때 이시카와는 제1부대장에 발탁되었다. 그리고 1년 반 뒤에는 청년부 출신의 첫 지부장으로서 고위와 지부장에 취임했다. 그야말로 혜성처럼 단시일 내에 등장한 간부라고 해도 좋다. 하지만 그런 만큼 도다로서는 걱정되는 일도 적지 않았다. 학자의 기질이 있는 이시카와는 교학에 힘을 쏟고 편집자로서의 능력도 착실히 키워왔다. 하지만 실천력이 부족하고 남에 대한 배려도 부족했다. 만나는 동지가 인사를 해도 똑바로 답례도 하지 않는다거나 직원을 대하는 태도가 건방지고 냉정하다는 말도 나왔다. 도다는 이시카와의 자기중심적인 성격과 차츰 싹트기 시작한 만심을 간파하고는 우려하고 있었다. 또 술을 마시면 냉정을 잃는 모습도 도다의 걱정거리였다. 술을 입에 대면 딴 사람처럼 되어 주위 사람을 귀찮게 하고 때로는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기 지부원을 지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도다는 그런 행동에 대해 자네 술 버릇은 비천하기 이를 데 없다. 비천하게 술을 마시지 마라 라고 거듭 주의를 주었다. 도다는 이시카와를 엄하게 지도하기도 했지만 정말로 심하게 꾸짖은 일은 적었다. 오히려 곁에 두고 옹호하고 칭찬하려고 애써왔다. 내향적인 성격만큼 불을 토하는 듯한 엄한 지도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학회 수뇌간부의 지위에 문제가 있을 경우 도다에게 질책을 받는 사람은 언제나 야마모토 신이치였다. 고니시 다케오 이사장 등은 도다의 질책이 자신들에게 미치지 않는 것에 가슴을 쓸어내리고 신이치를 방파제라고 불렀다. 이시카와는 자기가 훌륭한 제자이기 때문에 질책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자성의 마음이 희박했다. 그것이 만심으로도 이어졌다. 도다는 그 점도 알고 있었다. 규슈 사람은 뜨거운 정이 있다. 이시카와는 이치만 잘 따지는 사람이지만 규슈로 가면 정과 지가 잘 맞물려 규슈에 새로운 힘이 솟아날지도 모른다. 규슈 총지부장으로서 투쟁시켜볼까? 또 규슈에서 조직의 제일선을 땀투성이가 되어 뛰어다니며 동지를 격려하다 보면 이시카와도 참된 신심, 참된 학회를 몸으로 알 수 있겠지. 그런 투쟁을 통해 책상 위에 신앙과 싹트기 시작한 만심을 타파할 수도 있으리라. 인간의 완성은 거친 인간의 바닷속에서 사나운 파도에 시달리면서 자기 신념의 항로를 개척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법이다. 자신이 책상 위에서 짜낸 관념의 세계에 틀어박히기 쉬운 이시카와는 자기 관념의 척도를 가지고 사람도 현실도 재단해버리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 자세는 불법을 편협한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러한 자기 생각을 절대시함으로 무서운 교조주의에 빠질 수도 있다. 또 현실이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주의 탓으로 돌리게 될 것이다. 바로 거기에 자기관념의 세계에 틀어박힌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도 있다. 광선유포 리더로서의 인격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자기의 틀을 부수는 일이다. 그렇게 하려면 일체를 벗어던지고 온 심혈을 기울여 필사적으로 투쟁하는 진검승부의 전쟁터가 필요하다. 약간 불안하기는 했지만 도다주세이는 굳이 이시카와의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그를 규슈 총지부장에 임명하자고 정했다. 규슈 총지부의 인사는 9월 30일에 열린 9월 본부간부의 석상에서 발표되었다. 총지부장을 보좌하는 총지부 간사에는 야메지부장 오니야마 가스하루가 취임했다. 그리고 고이와 지부장은 고토 총지부장 이즈미다 히로시가 겸임하게 되었다. 도다조세이에게는 분주한 나날이 이어졌다. 그런데 10월에 접어들자 뜻밖의 뉴스가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10월 4일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이었다. 라디오나 신문은 이를 세계의 대사건으로서 대대적으로 다루고 세계의 이목은 이 뉴스에 집중되었다. 공처럼 둥근 모양의 인공위성은 직경이 불과 58cm에 중량은 83.6kg이었고 지상에 전파를 보내면서 초속 약 8,000m의 속도로 타원 궤도를 그리며 약 1시간 35분 만에 지구를 일주한다고 했다. 인공위성 발사가 성공했다는 뉴스에 사람들은 열광하고 누구나 우주시대가 도래했음을 느꼈다. 도다 조세이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도다에게 인공위성에 대한 발언을 재촉하듯 경탄에 찬 감상을 이야기했다. 선생님, 인공위성 발사 성공은 인간의 지혜가 우주의 신비에 도전한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면 우주 생명의 신비로운 문이 열릴 날도 머지 않았겠군요. 글쎄 어떨까? 그렇게 간단히 되지는 않을 걸세. 도다는 지극히 냉정했다. 한 인간을 그리고 대우주를 꿰뚫는 생명의 대법을 생각하면 사람의 지혜를 총동원한 인공위성 발사도 무한한 우주 공간에 반딧불 하나를 던진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역시 이 사건은 인류의 장거이고 승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장거임에 틀림없지만 반드시 승리라고는 말할 수 없다. 인공위성이 군사적으로 이용되면 오히려 인류의 비극을 증폭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선생님, 신문 등에서는 우주여행도 이제 꿈이 아닌 현실에 가까워졌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광선 유포도 우주적으로 생각해야 되겠지요? 도다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여보게, 지구 한모퉁이에 있는 작은 나라의 광선 유포도 이제 막 시작한 참인데 그렇게 우주에까지 비약한다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발밑이 중요하다. 확고하게 발이 땅에 닿아 있지 않으면 관념적인 광선 유포는 할 수 있어도 현실적인 광선 유포는 있을 수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침착함을 잃지 말고 묘법의 깃발을 내걸고 현실의 대지에 확고히 서야 한다. 도다는 늘 장대한 우주를 우러러보며 깊은 사색을 거듭하면서도 그가 지금 서 있는 발밑을 결코 잊지 않았다. 현실의 여러 문제에 날마다 고심하면서 필사적으로 격투를 계속하고 있었다. 규슈 총지부 결성대회가 열리는 10월 13일, 도다주세이는 후쿠오카에 있었다. 회합 장소가 된 후쿠오카 시내의 대학 럭비구장에는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규슈 각지에서 약 3만 명의 회원이 모였다. 오전 9시에 결성대회가 개회하고 학회가와 경과보고에 이어 인사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현지 규슈를 대표해 야메지부와 후쿠오카 지부의 간부가 총지부 결성의 기쁨을 말한 뒤 총지부장에 취임한 이시카와 유키오가 포부를 말했다. 이어서 고니시 다케오 이사장 등이 인사하고 도다 조세이 회장의 지도 순서가 되었다. 도다는 발랄한 3만여 명의 규슈 동지를 보니 불의 나라에 떠오르는 아침 해를 올려다보는 듯했다. 예로부터 대륙과 깊이 교류한 규슈에 이렇게 많은 지용의 전사가 용출해 총지부가 결성되었다는 것은 동양 광포의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그는 생각했다. 도다는 얼굴 가득 웃음을 띠고 말했다. 오늘은 다행스럽게도 날씨가 맑고 규슈 남아와 규슈 부인의 건강한 모습과 마음을 보게 되어 나는 참으로 기쁩니다. 생각해보건대 지금 세계는 원자 폭탄의 위협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국내를 보면 자개 반역난의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도 경제도 끊임없이 대립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조화가 있겠습니까? 나는 그야말로 민중구제라는 큰 책무는 장가 개의 어깨에 걸려있다고 믿는 바입니다. 바라건대 오늘의 의기와 패기를 가지고 일본 민중을 구제하고 아울러 동양 민중을 구제해주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내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이야기는 극히 짧았다.
하지만 만감을 담은 지도였다. 그리고 회합 장소에서 규슈 총지부 결성을 축하하는 대운동회가 열렸다. 순조롭게 진행된 경기는 오후 3시에 종료되면서 회합을 마쳤다. 도다는 이튿날 14일에 오사카에 갔다. 어서를 강의하기 위해서였다. 그가 오사카에 도착하자 법주를 지낸 미즈타니 니쇼가 서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0월 14일 오전 2시 20분 니쇼는 숨을 거두었다. 10월 7일에 병상에 누워 7일 동안 치료했지만 고령이기 때문인지 쾌유하지 못하고 총본산 내의 렌요암에서 임종을 맞이했다. 79살이었다. 도다주세이는 곧바로 오사카에서 총본산으로 갔다. 그가 10월 10일에 렌요암을 방문해 병문안을 했을 때 니쇼는 병상에서 도다를 기다리고 있었다. 니쇼는 1947년 총본산 제64대 법주가 되었다. 때마침 농지개혁으로 경영 기반을 잃은 총본산은 극심한 곤궁 속에서도 종문 부흥에 힘을 쏟고 있었다. 그리고 학회의 정성 어린 외호 아래 오중탑 복원, 봉안전 건립을 시작으로 각지의 사찰이 건립되었다. 그리고 1956년 3월에 퇴저하기에 이르기까지 종문은 크게 발전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창가학회는 니쇼의 등자와 때를 함께하여 초창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그리고 1951년 도다가 회장에 취임하자 학회는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총본산 흥룡에 진력해왔다. 15일 도다 조세이는 경야의 자리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개에 젖어 고난 가득한 지난날을 회상했다. 패전 직후부터 수년 동안 피폐해진 모습의 총본산. 참도의 바닥돌을 걷는 사람도 그야말로 적었고 보장에서 어본존을 배견하는 사람도 매우 드물었다. 농지법 시행으로 종문의 수입이 막혀 승려들은 가래와 괭이로 황무지를 밭으로 바꾸어 식량을 자급자족해야 했다. 전쟁 때 괴멸의 위기에 직면한 학회는 불타버린 벌판에 홀로 일어선 도다 조세이의 고군분투로 재건의 발걸음을 내디뎠다. 하지만 한동안은 학회의 발전도 순조롭지 않아 공궁에 처한 총본산을 보면서도 어찌할 수 없었다. 니쇼의 고뇌와 고생을 알면서도 도무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던 도다는 더욱 고통스러웠다. 그는 언젠가는 하고 남몰래 마음속으로 되뇌며 총본산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고 서원했다.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는 공량에 진력했다. 니쇼는 1951년에 창가학회 상주의 대법 홍통, 자절 광선유포, 대원 성취라는 어본존을 또 1955년에는 간사이 본부에 대법 흥룡, 소원 성취라는 어본존을 썼다. 간사이 본부 입불식 때 니쇼는 이렇게 말했다. 몇 해 전에는 본부의 어본존도 그러했거니와 이렇게 또 간사이 본부의 어본존을 삼가 쓰게 되어 참으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또 인생의 행복, 대만족의 감사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눈물로써 삼보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여러분에게도 감격의 눈물로써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참으로 광선유포에 매진하는 학회를 틀림없이 깊이 찬탄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말이었으리라. 도다조세이는 경야 창제를 하면서 니쇼를 그리워했다. 전쟁이 끝나고 12년, 지금 총본산에는 대강당을 건설하는 망치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다. 외벽은 거의 완성되었고 거대한 삼나무 숲 속에 후지산을 배경으로 위용을 나타낼 날도 머지않았다. 그 완성을 눈앞에 둔 지금에 와서 니쇼가 서거하자 도다는 애석해서 견딜 수 없었다. 그는 니쇼의 관 앞에서 생각했다. 하다못해 내년 봄, 대강당 낙성까지는 건승하기를 바랬다. 10월 16일에는
니쇼의 밀장이 조용히 거행되었다. 정식 장례식은 10월 25일로 정해졌다. 정식 장례식이 거행된 날은 아침녘부터 가을비가 내렸지만 얼마 후 비가 멈추고 정오에 가까워지면서 약간 흐린 날씨에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었다. 난 12시 30분 학회음악대가 장송곡을 연주하는 가운데 행렬이 객전에서 대나무 울타리에 둘러싸인 경장 앞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도다주세이도 이 행렬 속에 있었다. 학회기, 지부기, 남녀 부대기 118개가 나부끼고 학회 간부 1,500명이 엄숙히 뒤따랐다. 오후 1시 20분 식이 시작되었다. 도다는 추록 이래 12년 만에 이렇게 많은 회원과 함께 니쇼를 배웅할 수 있어 슬픔 속에서도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이 되었다. 아직 도다가 염원하는 광선유포는 시작일 뿐이지만 장례식 광경은 광선유포의 한 실상을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도다는 니쇼의 장례식을 마치고 도쿄에 돌아오자 전에 없던 피로를 느꼈다. 기력은 변함없이 왕성했지만 이 무렵부터 날이 갈수록 누워서 쉴 때가 많아졌다. 하지만 몸의 변화를 누구에게 이야기할 리도 없었다. 시간이 되면 유연히 일어났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이러한 도다의 모습에서 건강 상태의 변화와 심상치 않은 각오를 느꼈다. 10월 28일에는 10월 본부 간부회를 앞두고 인사를 결정하기 위해 이사회가 열렸다. 도다는 이 자리에서 뜻밖의 발언을 했다. 이제부터 인사 결정은 이사장을 중심으로 모두가 잘 상의해서 결정하기 바랍니다. 이사들은 갑작스런 이 발언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도다의 얼굴을 보았다. 도다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보였다. 이제는 여러분도 성장했으니 나를 대신해 인사를 결정해도 좋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이사들은 이 말을 듣고 도다가 인사결정권을 넘기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까지 도다는 인사결정에 매우 엄격했다. 지구부장, 지구담당원 이상의 역직자 임명은 회장의 권한이고 도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모든 신경을 집중하듯이 숙고하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한 끝에 결정을 내렸다. 조직이 커지면서 신임 간부의 임명이 매달 상당수에 달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도다는 지금까지 인사만큼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았다.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않은 도다를 볼 때마다 고니시 다케오 이사장을 비롯해 이사들 간에는 일상적인 조직 운영 문제는 될 수 있는 한 스승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하자는 암묵적인 양해 같은 것이 성립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인사만큼은 특별하다고 누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도다가 그런 인사를 맡긴다고 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고니시는 반쯤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이렇게 대답했다. 도다가 인사를 고니시 등에게 위임한 까닭은 인사 결정이 귀찮아졌기 때문이 아니었다. 먼 장래를 위해 굳이 중요한 인사를 맡겨 그 결정 여하에 따라 조직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미묘한 사정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훈련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10월 31일 저녁 도쿄 이케부쿠로의 도시마 공회당에서 10월 본부간부회가 열렸다. 10월 절복 성과는 23,256세대였다. 이날 학회의 세대수는 72만 5천 세대가 되었다. 1957년 학회 세대 달성 목표는 80만 세대였다. 고니시 이사장이 참석자들에게 말했다. 그러므로 앞으로 7만 5천 세대 절복이 올해의 투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1월과 12월에 각각 4만 세대씩 절복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절복하지 말고 올해는 75만 세대까지만 하고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75만 세대 달성. 그것은 1951년 5월 3일 도다주세이가 회장에 취임할 당시 아직 실질적으로 회원이 3,000명 정도에 불과하던 시대에 그가 생애 원업으로 내건 목표였다. 절복이 얼마나 난행인지를 실감하고 있던 회원들로서는 75만 세대는 터무니없는 숫자인 듯 생각되었다. 그런데 7년 남짓한 짧은 시간 안에 드디어 연말까지 틀림없이 실현될 사실이 되었다. 그 회장 취임식에 참석했던 오래된 회원들은 새삼 깊은 감회를 느꼈다. 간부회는 도다 조세이 회장의 지도로 이어졌다. 도다의 이 지도는 그날 마지막 이야기였을 뿐 아니라 본부 간부회에서 행하는 그의 마지막 인사가 되었다. 그 이후로 도다는 매달 열리는 본부 간부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듬해 1958년 4월에 서거했다. 이날 저녁 도다의 모습은 이미 여위어 보였다. 하지만 그는 그런 모습을 느끼게 하지 않을 만큼 기백이 가득했다. 그는 첫 마디부터 격분한 모습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반년 전부터 재미있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공안청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경시청에서 나온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기밀 형식으로 학회의 움직임을 모두 보고하라는 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기밀이라면 비밀리에 조사하라는 뜻인 듯한데 도대체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했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무슨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민중구제를 위해, 동양구제를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회에 대해 정부가 그와 같은 지령을 내렸다면 정부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움직임은 봄쯤부터 시작된 듯 했다. 지금에 와서 보면 도다는 4월의 오사카 참의원 보궐선거로 야기된 이사장과 실장의 체포 사건도 하나의 커다란 맥락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겠느냐고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어디서 누가 조종하는지 알 수 없지만 국가 권력이 학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틀림없었다. 오사카 사건도 이제 막 첫 공판이 열린 참이다. 도다는 이제부터 국가 권력과 대치하면서 광선유포의 걸음을 내딛는 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힘든 일이 되리라고 예측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 문제가 있으므로 분위기가 대단히 험악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에 놀라 절복을 그만둔다거나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계 민중을 구제하는 것은 남미오 호랭게 교회에는 없습니다. 이런 일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두려우면 내일부터 신심을 그만두십시오. 여러분이 신심을 그만둔다고 해도 나는 전혀 곤란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강연은 짧은 것 같지만 일본 정부에게 보내는 하나의 항의입니다. 기밀로 무엇을 어떻게 해도 상관없지만 웃기지 마라. 이쪽은 어떤 나쁜 짓도 하지 않았다. 이런 항의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정신이 있어야만 제자입니다. 이 정신이 있어야만 동양 민중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이 정신이 없으면 세계 민중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도다의 격렬한 분노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또 목소리의 억양에도 나타났다. 그는 그 어떤 권력에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용기야말로 광선유포의 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두고 싶었다. 겁쟁이는 떠나라. 내 제자가 아니다. 도다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외치면서 말을 마쳤다. 도다주세이는 이 무렵부터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평소처럼 유머에 섞여서 농담 같기도 하고 진담 같기도 했다. 도다는 자기 집 가정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년 4월 벚꽃이 필 무렵에 나는 세상을 떠나겠구나. 또 측근 간부들을 붙들고는 이렇게 말했다. 자네들도 잘 성장해 주었다. 얼마 안 있으면 자네들과도 이별이구나.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라도 좋으니 지금 묻게. 나중에 후회해도 나는 모른다. 웃음소리는 밝았다. 친근감 넘치는 눈이 다정하게 웃고 있었다. 그런 말을 건네지만
갑작스런 일이라 누구도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몰랐다. 부인부 간부가 선생님은 사명이 있는 분이니 아직 돌아가시지 못합니다라고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하자 도다가 웃으며 말했다. 이것만은 어찌할 수 없다네. 바람은 거셌지만 탁 트인 푸른 하늘이 펼쳐졌다. 11월 8일 도쿄 분교구 고라쿠엔 경륜장에서 이날 제17회 추계 총회가 열렸다. 5월 3일에 연 춘계 총회 이후 반년 만으로 북으로는 홋카이도에서 남으로는 규슈까지 전국에서 대표 6만 명이 모인 총회였다. 총회는 정오에 개회했다. 경과 보고, 체험 발표, 청년부 결의 발표 등을 한 뒤 법주 니치준의 강연으로 이어졌다. 니치준이 얼굴 가득 축복의 웃음을 띠며 말하기 시작했다. 오늘 제17회 총회에 참석하여 열심히 신심하시는 여러분의 여러 모습을 볼 수 있어 참으로 감격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산에서는 창가학회의 힘으로 대강당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완성을 앞두고 있어 이 기회에 학회의 힘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말법의 광선유포는 석존의 예언이고 그 예언을 진실이 되게 하신 분은 니치렌 대성인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일념 부재, 광선유포를 착착 실천하시는 창각회 이 활동 또한 석존의 경전을 진실이 되게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뜻밖의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동지의 눈동자에 환희의 빛이 반짝였다. 그리고 니치주는 원수폭 문제를 언급하면서 원수폭이 투하되느냐 안 되느냐는 인간의 마음 여하에 달렸고 그 마음을 결정하는 것이 종교라고 말하고 더욱 광선유포에 정진해주기를 호소했다. 학회에 큰 기대를 보낸다는 강연이었다. 이 총회는 뉴스 영화사와 신문사 등 20여 개 여론사의 기자와 카메라맨이 취재하러 왔다. 탄노 문제 이후 창가학회는 사회의 주목을 받으며 저널리즘의 좋은 표적이 되었다. 학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결여되고 편견에 오해를 겹쳐놓은 듯한 보도가 적지 않았다. 도다주세이는 총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당초 생각해둔 강연 주제를 바꾸어 이 기회에 학회의 목적이 무엇이고 또 무엇 때문에 학회가 발전하고 있는가를 언론인들에게 표명해야겠다고 다짐했다. 회장 강연 도다주세이 선생님. 단상에 선 도다는 찬찬히 장례를 둘러본 다음 입을 열었다. 회장 강연이라 해도 번잡한 이야기는 별로 없습니다. 오직 어본조님을 믿고 배례하라. 나로서는 그 이상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신문은 실증이 나고 말았는지 학회에 대해 별로 쓰지 않는 듯하지만 잡지 쪽에서 학회에 대해 여러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매스컴은 학회에 대해 쓰면 반드시 잘 팔린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쓰는 방법이 재밌다고나 할까 참으로 편향되게 쓰고 있습니다. 어느 학자는 학회는 공산주의와 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위험하다고 하고 어느 평론가는 학회가 민중의 불만을 배출하는 배출구가 되었으며 그래서 회원이 늘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조직이 있기 때문에 학회가 발전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지극히 피상적이고 편향된 견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학회를 아무리 파악하려 해도 진실을 알 리 없습니다. 또 불법이라는 관점에서 학회를 논하는 사람도 있지만 석존 불법과 니치렌 대성인 불법을 똑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다는 석존 불법과 니치렌 대성인 불법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고 언급하고 그 차이를 알지 못하면 대성인의 불법을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쓰는 사람이 학회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릇된 인식을 바탕으로 쓰기 때문에 그 기사를 읽고 정말이라고 믿으면 터무니없는 일이 됩니다. 어쨌든 그런 종류의 잡지는 사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면
쓰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기 때문에 쓰는 것이므로 학회에 대한 기사가 써 있더라도 모른 척하면 됩니다. 내게는 묘한 조카가 한 명 있습니다. 아직 2살 정도인데 내 얼굴만 보면 아저씨 싫어 라고 말합니다. 나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건방집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들어도 나는 기쁘다고 생각하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늘날 언론에 대해서도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웃으며 보면 됩니다. 독소가 가을 하늘에 퍼졌다. 도다조세이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바는 학회가 발전한 힘은 무엇이냐는 점입니다. 그것은 명쾌합니다. 학회에는 신심이 있습니다. 어본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 신심의 공덕에서 나왔습니다. 솔직하게 사물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자도 평론가도 언론인도 웬일인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도다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는 장내에 시선을 쏟았다. 렌즈를 그에게 맞추어 열심히 셔터를 누르는 카메라맨이 눈에 들어왔다. 학회는 신심의 중심입니다. 신앙단체입니다. 정치가 목적이 아니고 경제를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만든 단체도 아닙니다. 정계로 동지를 보낸 까닭도 신심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회를 좋게 만들고 민중이 참으로 기뻐하는 정치를 실현하자는 인간으로서의 진정 때문이었습니다. 신심을 근본으로 하여 일본의 민중과 세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자는 것이 창가학회의 마음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겨두면 어떤 빗나간 비판에 쓰여 있더라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을 터입니다. 잡지에 이러쿵저러쿵 써있는 정도로 움찔움찔 놀랄 것 같으면 신심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강연입니다. 취재를 하러 온 수많은 기자들은 깜짝 놀라면서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장례식 불교로 화해버린 전통 종교의 자세에 익숙해져 그런 것이 종교라고 생각하는 언론인에게는 학회는 그들의 종교관을 크게 초월한 존재였음에 틀림없다. 우물한 개구리라는 말도 있지만 자기 식견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존재를 도량이 좁은 자기 척도로 맞추려고 하면 실체와는 동떨어진 그릇된 인식에 빠질 수밖에 없다. 도다가 호소하고자 한 안목도 거기에 있었다. 하지만 그럼으로써 대체 몇 사람의 언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했는지는 참으로 의문이었다. 그는 오히려 미래를 위해 총회라는 공식석상에서 온 힘을 다해 외침으로써 창가학회의 진실을 전하려고 했다. 또 도다는 평소 믿음이 없는 언론은 연기와 같다고 말했는데 연기처럼 하찮은 그 언론에 휘둘려 신심의 궤도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동지에게 경종을 울리고 싶었으리라. 도다는 의기양양하게 자리로 돌아왔지만 그 걸음은 느낌 때문인지 흐트러져 있었다. 피로라기보다 그의 몸은 이미 병들어 있었다. 이날 이 총회가 도다주세이에게 마지막 총회가 되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행사는 쉴 틈도 없이 도다주세이를 몰아쳤다. 총회 이튿날에는 등산회가 열리는 총본산에 갔다. 동행한 야마모토 신이치는 광택이 없고 푸른 기운이 도는 도다의 얼굴을 눈치채고는 남몰래 가슴 아파했다. 하지만 도다는 참으로 쾌활했다. 열차 안에서 신이치는 통로를 사이에 두고 옆 좌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도로건설의 권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이는 60대 후반쯤인 듯한데 정력적이고 생기발랄한 사람이었다. 도다에게 그것을 전하자 매우 흥미롭다는 듯이 소개해달라고 말했다. 소개를 마치고 두세 마디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도로 박사와 도다는 금방 의기투합했다. 도로 박사는 도다에게 아오모리에서 오사카에 이르는 도로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도다가 웃으며 말했다.
오, 이제까지 없던 일본 제1의 도로가 되겠군요. 하지만 일본만이 세계는 아닙니다. 이왕이면 한층 더 넓게 구상해서 한반도에서 중국, 인도까지 가는 도로를 생각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세계를 연결하는 길 말입니까? 저는 일본 최고의 도로를 만드는 일을 가장 큰 긍지로 생각했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야, 당신의 스케일이 훨씬 크군요. 도로 박사는 크게 관심을 보이며 유쾌하게 소리내어 웃었다. 도다가 말했다. 나는 불법을 동양 그리고 세계로 넓혀서 인간의 마음의 길을 열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대화는 철학으로 옮겨졌다. 도로 박사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도다 이야기를 열심히 들었다. 과연 당신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도로를 전 세계에 만들려고 하는군요. 형 이상적인 도로는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형 이하적인 도로는 제가 만들겠습니다. 첫 대면이면서도 허물없고 화기애애한 대화였다. 이윽고 도로 박사가 기차에서 내렸다. 그를 존송하고 나서 도다가 불쑥 말했다. 서로를 금방 이해할 수 있었다네. 신이치는 도다의 위대함을 그 자리에서 알아주는 인물이 있었다는 사실이 기뻤다. 신이치, 대화가 중요하다. 이제부터는 대화의 시대가 된다. 광선 유포를 위해서는 자네도 이제부터 인류의 사람과 자주 만나야 한다. 대화는 투쟁이고 또 서로를 맺는 일이다. 선생님,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힘은 무엇입니까? 신이치가 물었다. 교양과 식견은 당연할 뿐더러 확고한 철학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최대로 결정적인 힘은 인격이다. 이렇게 도다에게 가르침을 청할 때가 신이치에게는 가장 즐겁고 충실한 한때였다. 이날 도다 주세이는 총본산에 도착하고 나서도 신이치와 대화 시간을 가지려고 애썼다. 리쿄보에 있을 때도 신이치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 심오한 법리를 이야기했다. 마치 자기 몸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모습이었지만 전에 없던 다정함이 눈에 띄었다. 저녁에는 도다를 둘러싸고 질문회를 열었는데 그는 이상하게도 짧은 시간에 끝냈다. 이튿날 10일, 신이치는 도쿄로 돌아가고 도다는 아타미에서 하차했다. 도다가 아타미에 내린 까닭은 본부 직원들이 이튿날 11일에 이즈의 아지로로 추계 여행을 가기 때문이다. 그는 이날 밤은 아타미에서 하루 머물며 쉬고 아지로에서 일행과 합류하기로 했다. 11일 오후 1시 신이치는 모두와 함께 버스를 타고 본부를 출발했다. 일행은 저녁에 아지로의 해변에 있는 여관에서 편히 쉬었다. 즐거워하며 환담을 나누는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활기를 띠었다. 저녁을 먹을 때는 도다를 둘러싸고 즐거움을 나누는 화기애애한 한때가 되었다. 노래와 춤도 나오고 모두의 일상에 경무를 잇고서 연기를 한껏 길렀다. 마지막으로 도다도 춤을 추었다. 하지만 도다가 평소 추던 춤과는 어딘가 달랐다. 휘청거리며 몹시 숨이 차 보였다. 신이치는 홀로 어두운 예감을 느꼈다. 이튿날 아침, 일행은 아지로에 있는 여관을 출발해 귤 따기를 즐겼다. 즐거워하는 모두의 모습을 신이치는 처음 산 카메라에 여행 기념으로 담았다. 도다에게 렌즈를 향하자 그 바싹 여윈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선생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신이치는 무의식 중에 마음속으로 외치며 셔터를 눌렀다. 도다는 그때부터 본부에 있을 때는 다다미 방인 2층 회장실을 피해 1층 응접실에 소파 위에 누워있는 일이 많아졌다. 직원 여행을 다녀오고 며칠 뒤였다. 신이치는 대강당의 최종 공사 상황을 전하러 도다가 있는 응접실로가 문을 열었다.
신이치인가? 들어오게. 도다는 소파 위에 누워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듯했다. 선생님, 몸 상태는 어떠십니까? 괜찮네. 조금 피로할 뿐이야. 인간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는다. 도다는 신이치의 마음을 짐작하고 안심시키려는 듯이 말했지만 그의 뺨에는 쓸쓸한 그림자가 떠올랐다. 신이치는 대강당의 최종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간략하게 보고했다. 도다는 눈을 감고 듣고 있다가 보고가 끝나자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신이치에게도 앉으라고 권했다. 그리고 온화한 어조로 자신의 반생을 회고하듯 말하기 시작했다. 나는 광선유포라는 존귀한 일에 내 생명을 바쳤다. 어떤 사람이라도 숭고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면 강하고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법이지. 내게 가장 준엄한 인생의 시련은 전쟁 때의 옥중 생활이었다. 군부 정부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은사의 목숨을 빼앗고 학회를 괴멸 상태로 몰아넣었다. 또 내 몸도 사업도 엉망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나는 이 2년간의 옥중 생활을 이겨냈다. 나 자신을 버렸기 때문이지. 광선유포에 몸을 던지자고 정했기 때문에 승리했던 게야. 그렇게 청했을 때부터 아무런 미혹도 두려움도 없었다. 이렇게 결의하고 독방에서 200만 번의 창제를 하는 가운데 어본불과 함께 있는 구원의 자신을 알게 되고 지용보살로서의 사명을 자각하게 이르렀다. 독방이라는 지옥 속에서 최고의 환희와 법열에 감싸여 불가사의한 경지를 회득했던 거지. 금빛을 온몸에 받는 듯한 무량한 수위에 몸을 떨면서 나는 장인 장모에게 편지를 써보냈다. 제가 있는 한 부자이므로 낙담하지 마십시오라고.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내가 위대한 사명을 깨닫고 확고부동한 대확신을 얻었으니 말이네. 이윽고 회장에 취임했을 때 나는 75만 세대 절복을 서원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지. 하지만 그런 것은 내 안중에도 없었다. 나 혼자서라도 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 목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완수해야 할 내 사명이니까. 남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있으면 진정한 투쟁을 할 수 없다. 남에게 의지하고 숫자에 의지하는 그런 마음에 패배의 요인이 있는 법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모두 했다고 생각한다. 인간으로서 무슨 후회가 있겠는가? 도다는 아주 만족스럽다는 듯이 신이치를 보고 웃었다. 그러고 나서 먼 곳을 바라보듯이 눈을 가늘게 뜨고는 말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생에 해야 할 일들이 있다. 나는 광선유포의 미래를 위해 막을 열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었음을 잘 알게 되었다. 신이치, 자네는 일생을 바쳐 완수해야 할 미래의 일에 대해 생각한 적이 있는가? 내가 열어놓은 무대에서 활약할 사람은 다름 아닌 자네들이다. 잘 부탁하네. 한번 광선유포의 투쟁을 일으킨 이상 단연코 승리해야 한다. 싸움을 일으켜놓고 패한다면 인간으로서의 가장 큰 수치이다. 신이치는 도다가 하는 이야기를 가슴에 깊이 새기는 심정으로 들었다. 깊은 감동으로 아무 말 없이 다만 몹시 수척해진 도다의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다. 11월 18일 도쿄 이케부로의 조자이사에서 오후 6시 반부터 초대 회장 마키구치 스네사부로의 14회기 법요가 거행되었다. 이날 법요에는 마키구치의 유족과 도다 주세를 비롯한 마키구치 문화생, 그리고 지구부장과 지구 담당원 등 500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마키구치의 부인
구마 여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만큼 일말의 쓸쓸함이 감돌았다. 법요 마지막에 전통복 차림의 도다가 그리운 듯이 추억을 말했다. 몸은 아프고 무거웠지만 다름 아닌 은사의 법요이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일은 문제가 아니었다. 도다는 웃음을 띠며 의자에 앉아서 말하기 시작했다. 목이 조금 쉬었지만 평상시와 다름없이 스스럼 없는 말투였다. 마키구치 선생님을 보통 세간에서 말할 때 초대 회장이라고 말하지만 마음으로 부를 때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나는 스스로 선생님의 제1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필시 칭찬해 주셨으리라고 생각하겠지만 선생님은 한 번도 칭찬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꾸중만 한없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일인데 메구르역에서 헤어질 때 선생님에게 무엇인가를 보고했습니다. 선생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되었구나 생각하고 그대로 했더니 선생님은 꾸짖으셨습니다. 나는 그렇지만 선생님 보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들었지만 나는 좋다고도 나쁘다고도 말하지 않았다. 단지 보고를 들었을 뿐이다. 그런데 내 멋대로 그런 바보짓을 해서 곤란하지 않은가? 라고 무조건 꾸중하셨습니다. 정확히 보고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해 주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마치 속임수에 넘어간 듯한 마음에 분하다고 생각한 일을 기억합니다. 선생님은 그만큼 엄하고 까다로운 분이셨습니다. 지금의 이사장 고니시 군도, 이사 이즈미다 군, 하라야마 군도 모두 칭찬만 받았지만 나는 꾸중을 들을 뿐이고 칭찬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역시 가장 나쁜 제자에 속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까닭이겠지요. 선생님은 엄격하고 진지하셨습니다. 그리고 은정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선생님에게 나는 꾸중만 들었습니다. 그런 제자도 있으니까 내게 조금 꾸중을 듣더라도 이것이 초대부터 내려온 전통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 추억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키쿠치를 그리워하는 도다의 마음은 그대로 그의 제자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은 도다의 인사를 듣고 미소를 지으면서 생전의 마키구치를 그리워했다. 마키구치의 법유가 끝나자 도다는 일찍이 없던 심한 피로를 느꼈다. 그가 몹시 피폐해 있음은 누가 봐도 분명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날이 갈수록 도다 조세이의 건강이 걱정되어 견딜 수 없었다. 도다는 히로시마에 있는 사찰의 낙성 입불식에 참석하기 위해 11월 20일에 히로시마로 출발하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신이치는 마키구치 스네사부로의 법유가 끝나고 피로에 지친 도다의 모습을 생각하자 히로시마행은 목숨에 관계될지도 모른다고 느꼈다. 19일 정오쯤 신이치는 다이토 상공에서 본부에 전화를 걸어 직원에게 도다의 상태를 상세히 물었다. 선생님은 응접실에서 쉬고 계십니다만 매우 쇠약해지신 듯합니다. 그 직원은 전화로 그렇게 알려주었다. 신이치는 오후가 되자 서둘러 본부에 갔다. 내일 히로시마행은 중지해야 한다. 응접실의 문을 열자 소파에 누워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듯한 도다의 모습이 보였다. 부쩍 야위고 약해진 도다를 가까이에서 보자 신이치는 마음이 몹시 아팠다. 신이치는 바닥에 앉아 머리를 깊이 숙였다. 선생님, 이번 히로시마행은 중지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동안 휴양하시기 바랍니다. 필사적이었다. 어떻게든 중지시켜야 한다는 기백이 신이치의 온몸에 용수숨 쳤다. 도다는 몸을 일으키고는 가만히 신이치를 보았다. 그건 안 되네. 가야 한다.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선생님, 무리하시면 건강을 해치고 목숨에도 관계됩니다. 중지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가능한가? 도다는 소리치며 일어서서
신이치를 노려보았다. 그런 일이 가능한가? 그렇지 않은가? 부처의 사자로서 한 번 정한 일을 그만둘 수 있겠는가? 나는 죽어도 갈 테다. 신이치, 그것이 진정한 신심이 아니더냐?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냐? 신이치는 눈물 때문에 눈앞이 흐려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동지 4,000명이 기다리고 있다. 신이치, 내가 죽더라도 히로시마에 가게 해주게. 내가 죽으면 뒷일은 모두 사이좋게 해나가라. 죽지 않고 돌아오면 새로운 결의로 새로운 조직을 만들겠다. 나머지는 모두 불의에 달려있을 뿐 아닌가? 도다는 생명을 걸고 있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신이치는 목 놓아 울고 싶었다. 그런데 그때 노크하는 소리가 났다. 비서부장인 이즈미다 다메가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었다. 스승과 제자의 전격 같은 대화는 여기서 끊어졌다. 무슨 일인가? 빨리 말하게. 도다는 험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즈미다는 변호사들이 오사카의 재판 때문에 곧 찾아온다고 전했다. 하룻밤이 지나 드디어 히로시마로 가야 할 20일이 되었다. 아침에 이즈미다 다메가 집으로 도다 주세이를 데리러 왔다. 도다는 자, 갈까? 라고 말하며 일어서려는 순간 무릎부터 무너지듯 푹 쓰러졌다. 그는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했다. 그러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2번, 3번, 다리에 힘을 주고 기둥을 붙잡으며 겨우 일어섰지만 이번에는 다리를 앞으로 내디디려 하자 몸이 기우뚱 흔들리면서 또 마룻바닥에 쓰러졌다. 아내의 이쿠에의 안색이 변했다. 도다는 몇 번이고 일어서려고 했다. 이쿠에가 그의 팔을 잡아주었지만 그래도 일어서지는 못했다. 온몸이 극도로 쇠약해져 보행을 어렵게 만들었다. 도다는 마루 위에 누워 거친 숨을 내쉬었다. 안 되는가? 그는 미간을 찌푸리고는 원통한 듯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리고 체념한 듯 눈을 감았다. 이쿠에는 주치의사 야베 게니아에게 전화를 걸어 왕진을 부탁했다. 히로시마에는 이사장 고니시 다케오가 도다를 대신해서 급히 가게 되었다. 잠시 뒤 주치의사 야베가 찾아왔다. 진찰을 해보니 복수가 차고 황달도 나타났으며 전신 쇠약이 뚜렷했다. 야베는 도다가 간 경변증이 의심되고 게다가 매우 위중한 상태임을 알았다. 철저히 치료해야 한다고 느낀 야베는 은사이자 소화기 내과 권위자인 N대학교 의학부 조교수 기다 도시하루에게 왕진을 의뢰했다. 저녁이 되어 주치의사 야베의 입회 아래 기다 도시하루가 진찰했다. 야베는 기다에게 도다가 식욕도 거의 없고 심한 권태감을 호소한다는 등의 증상을 설명했다. 기다 도시하루는 세심히 진찰했다. 확실히 복수가 차서 복부가 눈에 띄게 부어 있었다. 상복부를 만져서 진단하니 간이 많이 붓고 굳어 있었다. 또 안구 결막에는 황달이 나타났다. 강경변증이라는 사실에는 의심할 바 없었지만 소변과 혈액 등을 상세히 검사하기로 했다. 도다의 각종 검사 항목에 대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다. 요우로빌린체, 강양성, 요빌리우빈, 양성, 단백뇨, 양성, 당뇨, 양성, 혈청 황달지수 48, 다카다 반응 4개, 변잠혈 반응, 강양성, 복수시험적 천자액, 양성. 그야말로 만신창이 병상이었다. 혈청 황달지수 정상치는 7 이하이다. 그것이 48이나 되었다. 게다가 분잠혈 반응이 강양성이면 소화기관에 출혈이 있음을 나타낸다. 확실히 매우 위중한 병상이었다. 당시에는 간 경변증으로 복수가 나오면 통상적으로 그 예후는 매우 불량하여
복수가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았다. 기다가 입원을 권했지만 도다는 완강히 거부했다. 입원하면 광선유포를 지휘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도다 주세이의 병이 알려지자 본부는 우수에 휩싸였다.